엄마, 그런데 오늘 줄 건 없으세요? 집사람 생일인데. 아, 용돈? 어쩌지? 오늘 내가 깜빡하고 현금을 안 뽑았네. 어머니도 참 어떻게 그런 걸 잊으셨어요. 요즘엔 자주 깜빡하시네요. 엄마, 그게 뭐야? 그럼 여기까지 온 저희는 뭐가 되냐고요? 너희가 뭐가 되다니? 너희 혹시 여기에 용돈 받으러 왔니?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서경자입니다. 올해 64이 되었어요. 남편은 11년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장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식은 첫째 아들 동현이와 둘째 딸 은수 이렇게 둘 있지요. 둘 다 시집장가 가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답니다. 동현이는 서울에 자리 잡았고 은수는 멀리 부산까지 시집을 갔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내내 저희 집안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여 떠난 지금 왜 이렇게 가족을 잃은 것 같고 마음이 헛헛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키우던 자식을 떠나보낸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오늘 아이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마음 독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자식을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으면 그로 인한 상처는 제 스스로가 가장 많이 받더라고요. 물론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겠지요. 흔하지만 분명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늙어가는 엄마의 씁쓸한 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후 자식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매서운 조언을 할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4시면 아직은 한참 젊은 나이잖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걸음 삼아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은 인생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요. 지금은 하늘에 있는 저희 남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20대 초반에 만나 결혼한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돈 버는 재주는 없었습니다. 6살 터울로 신혼 때부터 저를 참 잘 챙겨주었죠.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했는데 서글서글하고 좋은 성격이지만 수지타산을 따지지 못해 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지고 오는 월급은 매달 부족했지요. 신혼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니 사정이 달라지더군요. 그의 월급으로는 내 식구의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을 해왔죠. 처음에는 가장 시작하기 쉬웠던 식당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10평 남짓의 작은 국밥집이었죠. 30대 초반부터 일을 시작하여 40이 될 때까지 꽤 오래 그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 사장님이 갑자기 큰 병을 얻어 가게를 저에게 싸게 넘기고 떠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저는 무리를 해서 그 국밥집을 인수해 장사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점심에 국밥 30그릇도 못 팔기 일쑤였어요. 그나마 저녁 시간에 손님이 조금 있었지만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죠.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김치는 참 맛있는데 국밥이 별로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이 몇 날, 며칠이 가도 잊히지 않는 거예요. 김치는 제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방식대로 담근 것이었거든요. 옛날부터 김치 담그는 일은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같이 장사를 하고 있던 남편에게 김치를 팔아보자고 제안했어요. 김치를 사 먹는다는 게 아직은 생소하던 시절이었지만 시장 근처에 젊은 부부가 많아서
자리만 잘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그렇게 해보자고 말해주었고, 그 후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국밥집을 접고 그 자리에서 김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한번 사서 먹어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왔어요. 덕분에 조금씩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여러 가지 일을 해냈죠. 첫째 아들이 중학생이 될 무렵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주공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들, 딸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뒷바라지까지 했죠. 저는 지금까지도 김치 장사를 계속하며 옛날 남편과 함께 샀던 아파트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과 딸이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생고생하며 두 아이 모두 잘 키워놓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보나 했는데,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남편은 서둘러 제 곁을 떠나버렸어요. 40대 중반부터 고혈압을 달고 살았던 남편은 술을 즐겨 마셨고 매번 맛있는 안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적당히 먹으라고 말려보기도 했지만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으로 즐겁게 반주를 즐기는 사람을 말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더군요. 급하게 장사를 접고 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급히 수술도 했지요. 처음에는 무사히 치료받고 퇴원했지만 1년도 안 돼 다시 심근경색이 재발하면서 남편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의 나이 58이었습니다. 지금은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땐 정말 큰 슬픔에 빠져 김치 장사도 잠시 쉬어야 할 정도였죠. 아이들도 거의 동시에 결혼해서 집을 나가고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좁게만 느껴졌던 우리 아파트가 왜 그리 커 보이던지. 하지만 쉰이 넘으면 이별이 점점 익숙해질 나이였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씩씩하게 제 삶을 꾸렸습니다. 떠나는 생명이 있으면 찾아오는 생명도 있듯 남편이 떠난 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아들 동현이의 첫째 손주는 쑥쑥 자라 어느덧 9살이 되었습니다. 딸 은수 역시 토끼 같은 손녀를 둘이나 낳았어요. 하지만 두 아이들은 손주를 낳은 뒤로 정신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딸은 1년에 얼굴 몇 번 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들 내외는 같은 서울에 살아서 딸보다는 더욱 자주 왕래를 하고 살았습니다. 손주 서준이의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결혼한 자식과 자주 왕래한다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더군요. 우리 며느리는 1년에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어. 뭐라도 받을 게 있을 때만 찾아오는데 아주 여시가 따로 없어. 뭘 그렇게 기대해. 어차피 남의 자식인데. 며느리가 다 그렇지 뭐. 시장에 있으면 이렇게 며느리를 욕하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어요. 저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이었죠. 언니는 왜 아무 말이 없어? 그 집 며느리는 잘하나 보네? 우리 며느리? 뭐, 잘하지? 역시 며느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랬나? 얌전하고 교양이 있나 봐.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사실 우리 며느리도 다른 며느리들과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괜히 쓸데없는 말 보탤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 종종 이런 오해를 사기도 했죠. 당장 지난 남편 제사만 떠올려봐도 불편한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동현이가 결혼한 후에도 남편의 제사는 한동안 저와 아들 단 둘이서 지냈어요. 며느리는 결혼 후 첫 번째 제사를 제외하고는 6년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니랴, 아이 키우랴,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굳이 굳은 일까지 시키기 싫어서 애초에 부르지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5년 전 며느리가 제삿날에 우연히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차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아들을 데리고 왔었죠. 바로 가기는 민망했는지 집에 들어와 상위에 음식도 나르고 함께 저녁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안하고 고마워서 며느리가 집에 갈 때 봉투에 50만 원을 담아주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그냥 고마워서 주는 용돈이야. 오늘 힘들었지? 다음부터는 꼭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너 할 일도 바쁘고 힘든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 며느리는 볼이 살짝 상기되며 화색이 도는 얼굴로 밝게 인사하고 떠나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년 제사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도 용돈을 챙겨줬기 때문에 그 후로도 왠지 용돈을 챙겨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번 챙겨줬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저희 며느리가 떠올랐어요. 사실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 일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난 제사였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일하다가 깜빡 잊고 아들에게 아버지 제사를 미리 알려주지 못했어요. 제사 준비로 바쁘기도 했고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졌죠. 제사 당일 아들로부터 언제 온다는 연락이 없길래 마음이 불안해지더군요. 그래서 먼저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동현아, 오늘 아버지 제사인 거 알고는 있지? 아버지 제사요? 벌써요? 너 아버지 제사가 언젠지도 모르니? 음력이라 항상 헷갈려서요. 아이 참, 집사람이 왜 말을 안 해줬지? 이상하네. 네 아버지 제사를 너가 챙겨야지. 왜 서준이 엄마를 여기서 찾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늘 몇 시에 올 거야?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퇴근하고 갈게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푹 내쉬었죠. 이제는 제사도 그만 지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준비는 내가 다 해놓을 거니까 너 혼자 조용히 왔다 가. 오늘 엄마 몸살 기운이 있어서 빨리 끝내고 좀 쉬려고 한다. 서준이 엄마랑 같이 오면 밥상도 제대로 차려야 하잖아. 그냥 우리 둘이 간단하게 끝내자. 알았어요. 혼자 갈게요. 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아들 내외는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들 혼자 올 줄 알았는데 며느리도 함께 와서 좀 당황스러웠고 제사 준비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를 밝게 맞이하려고 했었죠. 아이고, 서준이 애미도 왔니? 참, 올 필요 없다니깐. 오늘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아버님 제사인데 제가 빠지면 안 되죠. 그나저나 벌써 다 차리셨네요? 엄마, 우리가 너무 늦게 도착했지. 오늘 일도 늦게 끝나고 금요일이라 그런지 차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니다, 간소하게 차렸어. 어서 들어와서 인사하고 같이 저녁 먹자. 아들만 왔으면 간단하게 집 반찬 몇 개 꺼내놓고 저녁을 먹었겠지만 며느리까지 왔으니 그렇게 대충 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고기도 굽고 제사상에 있던 전도 데웠죠. 그날은 유난히 컨디션이 좋지 않아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래도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어요. 그 후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 내외가 어서 집으로 돌아가길 바랐지만 자기 아버지를 닮아 술을 좋아하는 아들 녀석은 여러 가지 제사 음식이 올려진 상에서 술도 한참을 마시더군요. 며느리가 오는 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사실 며느리가 오면 집안일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했죠. 그렇게 10시가 넘어가자 아들 내외는 슬슬
집에 돌아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 가볼게요. 어머니, 치울 거리가 이렇게 많아서 어떡해요? 걱정 마라. 늦었는데 빨리 들어가 봐. 둘 다 주말에 다른 일들이 있지 않니? 얼른 가서 서준이도 챙겨야지. 치울 게 많아 고생스럽겠다며 아들과 며느리는 호들갑스럽게 걱정했지만 대신 설거지하겠다는 소리는 절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죠. 그렇게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난 후 저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제사상을 치우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니 시간은 자정이 넘어 있더군요. 지치고 여기저기 아픈 몸을 이끌고 잠자리를 펴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이 집에 잘 도착했다는 연락일까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동현아. 집에는 잘 도착했어? 네,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뭐, 놔두고 갔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서준이 엄마 말이에요. 서준이 엄마? 서준이 엄마가 왜? 평일에 힘들게 일 마치고 제사 지내러 갔는데 왜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셨어요? 사람 참 섭섭하게. 뭐라고? 요새 시아버지 제사까지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좀 생각이 짧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매년 챙겨주던 용돈 봉투를 잊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걸 못 받아 서운하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기분이 나쁘더군요. 미리 전화까지 해서 제사에 오지 말라고 해도 굳이 찾아온 건 며느리였습니다. 게다가 와서 일손 하나 보탠 것 없이 저녁만 먹고 갔죠. 그런데 저렇게 당당히 용돈을 요구하다니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물론 매년 며느리가 그렇게 행동했어도 용돈을 줬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돈은 제 호의의 표시였지 며느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돈을 받는 것이 본인의 권리라고 착각한 모양이었죠.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서준 애미가 와서 장을 차리기를 했니? 아니면 설거지를 하기를 했니? 나도 그런 일 시킬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왜 용돈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죠. 그래도 제사라고 시간까지 내서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서준 애미한테 오라고 했어? 올 필요 없다고 미리 이야기까지 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아버지 제사 챙기는데 기특하지도 않으시나요? 그리고 늘 주시던 용돈이었잖아요. 늘 주시다가 갑자기 안 주시니까 마음이 더 안 좋죠.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애 엄마가 다음 제사 때 시댁에 가고 싶겠냐고요. 그리고 자꾸만 올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서준 엄마 입장에서는 솔직히 섭섭하죠. 어이가 없더군요. 용돈을 받기 전까지는 쭉 찾아오지 않았었는데 왜 이제는 오지 말라는 그 말이 그토록 서운하다는 걸까요? 아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가슴에 답답함만 쌓여갔습니다. 오늘이 아버지 제사인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놈이 서운하다느니 용돈을 안 줬다느니 참 말이 많다. 서운하다고? 서운한 건 네가 아니라 나지. 그만하자. 몸이 아파서 이만 쉬련다. 끊어라. 아픈 몸을 이끌고 저녁상도 정성스럽게 차려 배불리 먹여서 보냈더니 자정이 넘는 시간에 굳이 전화를 해서 자기 마누라 용돈을 안 줬다고 고를 내는 아들과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는 마음에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아들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았어요. 하지만 또 한참 시간이 지나자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굴었나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건 맞는 말이니까요. 그 일이 있었던 후
한참을 며느리와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다음 명절에 찾아왔을 때 다시 용돈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특별한 일이 있어 아들 내외가 찾아오겠다고 하면 저는 아이들을 반기는 마음보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커졌어요. 아들 내외가 찾아오겠다는 소식을 들으면 지갑부터 확인할 정도였죠. 가끔은 이게 맞나 싶기도 했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환심을 돈으로 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손자 서준이의 1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서준이의 생일을 제가 직접 챙기진 않았지만 왠지 10번째 생일이라고 하니 좀 특별하게 챙겨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서준이 생일상을 이번에 제가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좋다고 흔쾌히 말하더군요. 그리고 돌아온 손주의 생일. 저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물론 용돈도 넉넉하게 준비했고요. 집에 차려진 생일상을 보고 아들 가족은 모두 감탄하더군요. 엄마, 저희 왔어요. 우와, 이걸 다 차리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현관문 쪽에서 들려왔고 저는 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서준이가 밝게 웃으며 들어서고 있더군요. 어서 와라, 서준아. 할머니가 생일 축하해. 우리 손주 많이 배고프지? 너 좋아하는 것들로 잔뜩 준비해놨어? 어머니, 모두 너무 맛있어 보여요. 서준이는 정말 좋겠다. 할머니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할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구이도 있어요. 감사해요. 그래, 우리 예쁜 강아지. 건강하게 자라줘서 이 할미가 고마워. 오늘 좋아하는 거 많이 먹으렴. 그렇게 조금은 들뜬 분위기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김치를 맛있게 먹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원래 김치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머니 김치 먹고서는 이거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그래, 많이 먹어. 그러면 너 좋아하는 반찬들도 좀 싸줄까? 김치도 같이? 반찬이요? 그럼 이 오징어 무침이랑 무생채 좀 싸주세요. 김치는 아직 보름 정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물론 아들과 손주도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었고요. 할머니가 된 기쁨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이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어린 손주와 며느리에게 각각 하얀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린 손주에게는 10만 원, 며느리에게는 50만 원을 넣었죠. 그래도 꾸준히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돈을 챙겨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봉투를 받은 며느리는 무척 기뻐 보였어요. 세상에 어머니, 저까지 주시는 거예요? 서준이 생일이면 네가 제일 고생한 날 아니겠니? 너도 축하를 해줘야지. 뭐 이런 걸 다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푸짐했던 식사 자리를 마치고 반찬을 싸고 나니 아들 가족은 다시 돌아갈 채비를 하더군요. 손주 녀석 생일상을 준비한다고 일주일 전부터 종종거리며 바삐 돌아다녔는데 밥만 먹고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는 아들 가족에게 약간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벌써 가니? 네, 오늘 서준이 생일상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 오늘 오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볼게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렇게 아들 가족은 거짓말처럼 쑥 빠져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집을 정리하며 저는 묘한 씁쓸함에 잠기게 되었어요. 주방 싱크대에는 여전히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서둘러 떠난 그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그동안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왠지 아들 내외가 용돈을 받고 나면 금방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들 내외는 늘 제가 건넨 봉투를 받아들고 나면 할 일을 모두 마쳤다는 듯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마치 용돈을 받는 것이 이 집에 온 최종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용돈을 받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건 아닐까. 내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린 음식들,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은 그들에게는 그저 덤일 뿐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해맑게 웃던 손주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래도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간단하게 준비할 걸 그랬네. 사실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올 때마다 저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장 좋은 재료를 골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며느리가 좋아하는 오징어 무침, 서준이가 좋아하는 떡갈비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지요. 물론 며느리에게 전달할 용돈 봉투도 항상 두둑히 준비했고요. 그런데 그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히려 저희 이런 행동이 제 자신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용돈도 섭섭하지 않게 준비해야 아들 내외가 저를 만나러 집에 올 것이라는 생각, 또 저를 밝게 대해줄 것이란 생각을 은연중에 깊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묘한 생각을 하고 2주일 뒤 며느리가 집에 김치가 떨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갑자기 기억났어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현아, 너 집에 김치 없지? 김치요? 나야,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난번 서준이 생일 때 서준 애미가 분명히 김치 떨어져 간다고 했어. 엄마가 이번에 총각김치를 맛있게 담궈놨다. 와서 가지고 갈래? 오늘요? 오늘은 저 너무 피곤한데. 서준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요. 그렇게 아들은 전화를 끊고 10분 뒤 다시 연락을 하더군요. 엄마, 서준 엄마도 오늘 밖에서 일이 있대요. 그냥 그 김치를 엄마 집으로 가져다 놓으시면 저희가 다음에 시간 될 때 가지러 갈게요. 우리 집에? 그럼 언제 가지러 올 건데? 시간 되면 갈게요. 어쨌든 오늘은 좀 힘들어요. 심드렁한 아들의 말에 저는 제 집으로 김치를 가져가느니 직접 아들 집에 가져다 놓겠다고 이야기했죠. 아들은 알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금 일찍 장사를 접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를 올라가기 전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서준 애미야, 너희가 김치를 가지러 오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직접 가지고 왔어. 저희가 금방 가지러 갈 건데. 뭐하러 힘들게 집까지 오셨어요. 아니야. 그냥 퇴근길에 들른 거야.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되니? 아, 어머님, 냉장고가 지금 좀 복잡해서요. 식탁 위에 그냥 올려두시면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냉장고 정리하고 넣을게요. 그래, 알았다. 이렇게 며느리와 통화를 마치고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배를 누르자 아들이 잔뜩 헝클어진 모습으로 나오더군요. 오셨어요? 저희가 나중에 가지러 갈 건데 힘드셨죠? 아니야. 서준 애미가 이 김치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가라고 했어. 식탁 위에요? 뭐 하러 그래요? 냉장고에 바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준 애미가 나중에 와서 넣는다던데. 에이, 그냥 넣으면 되지. 아들은 저에게서 김치통을 받아들고 냉장고로 성큼성큼 걸어간 후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지요. 그런데 아들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냉장고 안은 며느리 말대로 빈틈없이 무엇인가로 꽉꽉 채워져 있더군요.
그리고 희미하게 썩은 냄새도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익숙한 반찬통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2주일 전에 싸준 오징어 무침이나 무생채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 챙겨준 다른 반찬들도 보였고요. 오징어 무침은 만든 바로 다음 날까지는 모두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 냉장고에서 흐물흐물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냉장고 안을 빤히 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김치통 넣을 자리를 만들려고 낑낑거리고 있었고요. 아이, 참. 자리가 잘나지 않네. 그래? 어디 한번 비켜봐라. 저는 아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냉장고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징어 무침, 무생채뿐만 아니라 서준이가 좋아한다고 따로 챙겨준 떡갈비, 잡채, 그리고 그대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김치까지 모두 제가 싸줬던 그 모습 그대로 냉장고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좋은 재료만 골라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는데 이럴 거면 며느리는 왜 굳이 이 많은 반찬들을 챙겨왔나 싶었습니다. 아마 며느리 입장에서도 처치곤란한 음식물 쓰레기였겠죠. 그날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렴풋이 느꼈던 것처럼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은 아들 내외에겐 무의미한 쓰레기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냉장고에서 한 발 물러났어요. 동현아, 아무래도 냉장고 정리는 서준 애미가 직접 해야 할 것 같아. 김치통은 식탁 위에 올려두거라.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나는 이제 가보마. 벌써요? 좀 쉬었다 가시지. 아니야, 나도 집에 빨리 들어가 봐야 해. 그럼 쉬어라. 아들의 집을 나서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 슬금슬금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무시할 거면 왜 굳이 반찬을 열심히 챙겨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먼저 반찬 좀 가져가라고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날들이 생각나더군요. 저는 아이들이 잘 먹길 바라는 마음에서 싸줬지만 며느리는 그저 거절하기가 껄끄러워 그냥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분고분한 모습으로 예쁨을 받고 용돈도 받기 위한 며느리 나름대로의 처세였겠지요. 현관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아직도 계셨어요? 아직도 계시냐는 그 말이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겠지만 그때는 마음이 상해 있어 좋게 들리지 않더군요. 그래, 좀 시간이 걸렸구나. 서준 애비가 김치를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네? 냉장고요? 냉장고를 열어봤다는 말에 며느리는 안색이 창백해지더군요. 저는 서둘러 며느리에게 인사를 하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잠시 서 있는데 잠시 후 현관문 안에서 아들 내외가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당신이 집에 있었으면 좀 시장에 가서 김치를 가져왔어야지. 이게 뭐야? 아니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엄마가 가져다 주면 좋지. 뭘 그렇게 짜증이야? 엄마가 집에 오는 게 싫으면 당신이 먼저 시장에 들르지 그랬어. 거길 왜 가냐고. 거기 가면 옷에 젓갈 냄새가 배서 정말 찝찝하단 말이야. 당신은 옷에서 젓갈 냄새 풀풀 풍기면 기분이 좋겠어? 그리고 냉장고는 도대체 왜 열어보냐고. 어머님은 왜 그렇게 경우가 없으셔? 뭐?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김치 넣으려고 그랬지. 냉장고 문 좀 열어본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냉장고에 어머님이 주셨던 반찬들 아직 다 못 버렸단 말이야. 그러게 그걸 왜 받아와? 먼저 맛있다고 연기한 건 바로 당신이잖아. 저도 모르게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서둘러 귀를 막고 계단으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어찌나 정신이 없었는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 있었더군요.
집에 와서도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죠. 마치 날카로운 갈퀴로 세차게 마음을 찢긴 것처럼 아팠습니다. 제 김치가 맛있다며 활짝 웃던 며느리는 그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 냄새가 싫다며 시장에 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도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멀끔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찝찝하다며 그렇게 싫어하던 김치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불 위에 누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해해야지. 젊은 사람들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싸주겠다는 반찬을 매번 거절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도 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것도 싫어할 만했죠. 며느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아들 내외에게 먼저 전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엄마, 요즘 별일 없으세요? 이번 주말이 서준 엄마 생일인데 그때 찾아뵈려고요. 서준애미 생일에 왜 우리 집에 와? 너희끼리 재미있게 보내지. 집사람이 엄마가 해준 반찬이 먹고 싶다고 해서요. 거짓말. 이라는 말이 목구멍 바깥으로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엄마가 나 대신에 얘 엄마한테 미역국 좀 끓여주면 안 돼요? 미역국? 그래, 알았다. 그래도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준 것이 고마워 그날 오라고 했죠. 며느리의 생일이기에 미역국을 끓이고 생선도 구웠지만 예전처럼 휘황찬란하게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가운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저도 며느리의 생일날까지 꽁에 있는 모습은 너무 옹졸한 것 같아 밝게 아들 내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다 하고 과일까지 모두 먹은 후에도 아들 내외는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반찬을 안 챙겨주세요? 반찬? 오늘은 반찬을 많이 하지 않아서 남은 게 없네. 오늘은 그냥 가면 안 되겠니? 제가 며느리의 눈을 피하며 둘러대자 며느리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다지 아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고 나서도 아들 내외는 엉덩이를 뗄 줄 몰랐어요. 얘들이 안 가고 왜 이러나 싶었는데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오늘 줄 건 없으세요? 집사람 생일인데. 아, 용돈? 어쩌지? 오늘 내가 깜빡하고 현금을 안 뽑았네. 그제서야 아들 내외가 용돈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 나름대로 복잡한 생각이 많았기에 용돈을 준비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단박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도 참 어떻게 그런 걸 잊으셨어요. 요즘엔 자주 깜빡하시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섭섭함이 가득하더군요. 서운한 감정을 굳이 숨기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아들도 저를 바라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그게 뭐야? 그럼 여기까지 온 저희는 뭐가 되냐고요? 너희가 뭐가 되다니? 너희 혹시 여기에 용돈 받으러 왔니? 아니, 항상 주시다가 갑자기 안 주시니까 그렇지요. 돈도 잘 버시는 분이 저희가 뭐 잘못한 것 같잖아요. 돈을 잘 벌긴.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자 며느리는 아들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군요. 아들도 이내 입을 다물고 무거웠던 엉덩이를 드디어 들었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에서도 툴툴거리는 불만이 보이더군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저에게 건성으로 인사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다시는 그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그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아낌없이 용돈을 줬던 건 제가 부자라서도 아니고 잘 벌어서도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아들에게 못해준 게 많아 마음에 걸렸고, 며느리에게는 아들과 함께 잘 살아주는 모습이 고마워서 챙겨준 것이었죠. 용돈은 제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바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반찬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달되지는 않았나 봅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주었지만 아이들은 용돈을 받기 위해 저를 사랑하는 척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저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앞으로 웬만해선 저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선을 그었어요. 제 생일에도 남편의 제사에도 말이에요. 그저 명절에 얼굴이나 한 번씩 보자고 했습니다. 밥도 웬만하면 바깥에서 먹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며 왜 그러시느냐고 반문했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 그런지 음식을 하기에 힘이 붙인다는 말로 대충 둘러댔어요. 천륜으로 묶인 가족인데 서로 안 좋은 말을 하며 얼굴을 붉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모진 말로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요. 다만 멀리 거리를 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절대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그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사랑한 만큼 나에게 마음을 써줄 거라는 기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아예 접어버리려고 지금도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다고 버선발로 마중 나가지도 않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밥상을 차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처를 줄 일도 또 받을 일도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워낙 길어서 그런지 가족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남들은 취미생활도 가지고 친구들도 사귀고 한다는데 저에게는 그런 재주가 없네요.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였는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자식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제 삶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남겨주실 말씀이 있다면 짧더라도 좋으니 부디 한마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